거래처가 곧 준다 했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야반도주 했습니다.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없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4억을 떼었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32년 같이 산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집사람의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좁아졌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저 사람도 늙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고생하느라 저렇게 늙은 겁니다. 저 올해 68입니다. 크레인 기사로 32년 살았습니다. 전성기 때는 장비 4대의 직원 6명이었습니다. 월 2천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동네에서 장비 사장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마트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절 때는 선물 보내오는 거래처가 줄을 섰습니다.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지금 통장에 20만 원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만 3천 원입니다. 지난달 일한 날이 3번입니다. 번 돈에서 기름값 빼고 보험료 빼면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먹고 살 돈도 빠듯합니다. 거래처 건설사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사 대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곧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렸더니 부도가 났습니다. 4억입니다. 4억 원이요. 32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큰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오릅니다. 7천만 원, 8,500만 원, 1억 2천만 원, 5,300만 원.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담배도 끊었는데 담배 생각이 납니다. 집사람한테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는 더더욱 말 못합니다. 창피해서요. 이 나이에 아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혹시 건설업 하시는 분, 중장비 하시는 분, 거래처 믿고 외상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제발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생각하시면 댓글이라도 남겨주십시오. 누군가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언젠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시작하겠습니다. 크레인을 처음 잡던 날, 1992년 봄이었습니다. 4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34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시멘트 나르고 철근 묶고 커프집 짜고 하루 일당 2만 원 받던 시절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 가고 저녁 7시에 집에 오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혀서 갈라지고 허리는 매일 삐끗거렸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한 달에 50만 원 벌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집사람이 밥상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면 피곤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몸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40되면? 50되면? 그때도 이렇게 시멘트 나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반월공단 옆 현장이었습니다. 공장 증축 공사였는데 규모가 꽤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늘에 앉아서 도시락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레인 기사 한 분이 옆에 오셔서 앉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야? 예, 저요? 김상호입니다. 김상호. 몇 살이야? 34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는데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김 기장이야. 크레인 30년 넘게 했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는 대우가 달랐습니다. 막노동꾼이랑은 급이 다르다고들 했습니다. 저도 그 크레인 위에서 레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기장님이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요. 자네 힘 좋고 눈썰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며칠 지켜봤어. 일 빠릿빠릿하게 하더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크레인 배워볼 생각 없나?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크레인이라는 게 아무나 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경력도 있어야 하고 20대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몇 년씩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저요? 저 이제 34인데요. 김 기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하나 빠진 입으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나도 처음 시작한 게 32이었어. 그전에는 자네처럼 막노동했어. 시멘트 나르다가 허리 나가서 이거 시작한 거야. 허리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막노동 10년 하니까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가끔씩 아파서 못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파스 발라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기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뭐가 좋은 줄 알아? 몸 안 쓰고 머리 쓰는 거야. 레버 하나로 수십 톤을 움직여. 근데 섬세해야 해. 바보는 못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 나 60 넘었는데 아직 현역이야.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 60까지, 70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저녁상 앞에 앉아서요. 국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크레인 배워보려고. 집사람이 국 뜨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크레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응. 근데 현장에서 선배분이 배워보라고 하시더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집사람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새로 뭘 배워? 그냥 하던 거나 해.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치면 어떡해. 저도 그 말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거 배우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근데 김 기장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 저는 50까지, 60까지 시멘트 나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평생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 해볼게. 일과 후에 배우는 거니까 생활비는 걱정 마. 집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 한숨이 알았어 해봐라는 뜻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기장님한테 크레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끝나고 저녁마다 한두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레버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레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버튼은 뭔지, 저 계기판은 뭘 보는 건지 김 기장님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이게 붐대 올리는 거야. 천천히 당겨. 확 당기면 흔들려. 이건 회전이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이쪽, 왼쪽은 이쪽. 하중 계산 못하면 뒤집어져. 계산 항상 해야 해. 크레인이라는 게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섬세한 작업입니다. 무거운 철골을 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1cm만 삐끗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사고 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처음 혼자 레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80kg짜리 철골을 들어 올리는데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집중하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근데 철골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딱 내려앉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 성취감이요. 저는 3개월 만에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필기시험 한 번에 붙고 실기시험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김 기장님이 놀랐습니다. 야, 자네 재능 있어. 보통 반년은 걸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막노동꾼한테 재능 있다고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격증 따고 나서 바로 크레인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다른 현장이었습니다. 일당이 막노동의 2배가 됐습니다. 하루에 4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집사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간식도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 타던 날 기억납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 딸 좋아하는 초코파이, 집사람 좋아하는 참외를 샀습니다. 비닐봉지 들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오늘 아빠 월급 탔다. 맛있는 거 사왔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사람이 부엌에서 나와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 기장님은 1996년에 은퇴하셨습니다. 65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서요. 따뜻한 어묵 국물이 김이 올랐습니다. 내가 본 후배 중에 자네가 제일 성실해. 손이 야물어. 나중에 장비 사서 사장해봐. 자네는 할 수 있어. 저는 소주잔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자네가 노력한 거지. 앞으로 잘해봐.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내 장비를 갖겠다. 그게 목표가 됐습니다. 크레인 기사 생활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39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적금 들고 아껴 쓰고 그렇게 모았습니다. 은행 대출 4천만 원 받아서 중고 크레인 한 대를 샀습니다. 7천만 원짜리였습니다. 12톤짜리 카고 크레인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7천만 원이 제 평생 만져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설레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장비가 생기는 거니까요. 장비 받는 날 경기도 군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갔습니다. 크레인이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고 녹슨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금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장비가 생겼구나. 이제 나도 사장이구나. 물론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일거리 구하려고 건설사 현장 소장들 명함 돌리러 다녔습니다. 수십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명함 내밀면서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했습니다. 대부분 시큰둥했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하고 연락 안 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화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습니다.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왜 안 오나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일이 들어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 일 깔끔하게 한다는 소문이요. 저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절대 날림으로 안 했습니다.
시간 더 걸려도 제대로 했습니다. 안전사고 한 번 안 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다 갚고 장비 2대로 늘렸습니다. 직원도 1명 썼습니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신도시 이후로 수도권 개발이 쏟아졌습니다. 일이 넘쳤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대여섯 통씩 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 게요. 전성기 월 2천만 원 시대. 2004년입니다. 제가 46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장비 4대에 직원 6명을 거느린 장비 사장님이었습니다. 크레인 2대, 스카이 1대, 고소작업차 1대. 현장마다 필요한 장비가 달라서 종류를 늘렸습니다. 직원들은 다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이요. 제가 기술 가르쳐 줬습니다. 김 기장님이 저한테 해줬듯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사이에 온 문자가 있나, 부재중 전화가 있나. 그 다음에 현장 배치표 확인하고 직원들한테 전화 돌렸습니다. 야, 오늘 너는 화성 가고 내가 평택 가라. 나는 수원 간다. 직원들 배치 끝나면 저도 장비 몰고 현장 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라디오 틀고 커피 마시면서 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게요. 현장에서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오전에 철골 작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작업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녁 7시, 8시에 현장에서 빠졌습니다. 장비 세차하고 점검하고 집에 가면 밤 10시였습니다. 씻고 밥 먹으면 11시. 쓰러지듯이 잠들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근데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걸 보면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많을 때는 2,50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직원 월급 주고 장비 유지비 빼고 세금 내고 나면 순수익이 1,000만 원은 남았습니다. 1,000만 원이요. 막노동하던 시절 생각하면 꿈만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월 50만 원 벌면서 허리 아픈 걸 참았는데 지금은 월 2천만 원을 버는 사장입니다. 내 손으로 번 돈입니다. 누가 준 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집사람이 맨날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가서 가격표 보고 고민했는데 그때는 그냥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고기도 자주 샀습니다. 소고기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용돈 넉넉하게 줬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돼요? 하면 그래, 10,000원 가져가라 했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도 아까워서 못 줬는데 딸은 대학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간호학과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 넘었습니다. 근데 걱정 없이 냈습니다. 현금으로요. 딸이 고마워하면서 아빠 열심히 할게요 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 장비 사장님 오셨네요. 인사가 달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저한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른 아버지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습니다. 명함 주면서 나중에 공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명함 돌리러 다녔는데 이제는 명함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 좀 우쭐했습니다. 막노동하던 시절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옛날 동료들 만나면 제가 술 샀습니다. 고깃집 가서 오늘 내가 쏜다 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진짜 잘 됐다.
우리도 그때 크레인 배울걸. 그 말 들으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2007년에 아들이 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공대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넘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냈습니다. 아들이 합격 통보받던 날 저는 회사 일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 왔습니다. 여보, 합격했대. 합격. 저는 현장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깃집 가서 축하 파티했습니다. 고기 한우로 시켰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열심히 해라. 아빠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할 때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1년에 딸이 결혼했습니다. 사위가 은행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딸 보는 눈이 따뜻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딸 손잡고 버진로드 걸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식비 제가 냈습니다. 예식장, 피로연, 드레스, 사진 다 합치니까 3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거기다 전세 자금 보태라고 5천만 원도 줬습니다. 집사람이 우리 이러다 거덜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벌면 되지. 일이 많아서 걱정이야. 그때는 진짜 벌면 됐습니다. 일이 넘쳐나니까요. 현장 소장들한테서 전화가 안 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에 크레인 한 대만 보내주세요.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업 가능하세요? 이런 전화를요.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았습니다. 전화가 많아서요. 거래처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지방 현장까지 뛰었습니다. 장비 실어서 지방 내려가는 날이면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면서 컵라면 먹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번 돈으로 장비 늘리고 장비 늘리면 일이 더 들어오고 선순환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통장 잔고가 2억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은행 어플 열어서 잔고 확인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돈이라고? 그해 겨울 집사람이랑 제주도 갔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호텔도 좋은 데로 잡았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문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먹었습니다. 스테이크가 입에서 녹았습니다. 와인도 한 잔 마셨습니다. 집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좋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도 쭉 이러면 되겠지.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물결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조짐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57이었습니다. 전화가 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루에 서너 통씩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통, 3일에 한 통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을이니까 그런가 보다. 날씨 추워지면 공사가 좀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설업이 원래 계절을 탑니다.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공사가 줄어요. 콘크리트가 안 마르니까요. 그러다 봄 되면 다시 바빠지고 그런 사이클이 있으니까 저는 좀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11월이 되어도 전화가 안 늘었습니다. 12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연말에 공사 마무리하느라 바쁜데 그해 연말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전화 놓쳤나? 벨소리 안 울렸나?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화가 안 온 거였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봄만 되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전화 받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해 봄에는 직원들한테 좀 쉬어라고 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직원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근데 직원들이 쉬면 월급은 나갑니다. 기본급은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장비 할부금은 매달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주차비도 나가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2억이던 게 1억 9천이 되고 1억 8천이 됐습니다. 매달 2, 3천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급증. 대구, 부산, 광주에서 새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거였습니다. TV 보면서 저는 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거래처는 수도권 위주였으니까요. 지방이야 원래 안 좋지 않나.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상관이 있었습니다. 지방이 막히니까 지방에서 일하던 건설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그대로였습니다. 자연히 단가가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당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 이번 건은 좀 깎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다른 데는 60만 원에도 한다던데요.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뭐요? 60만 원이요? 그 돈에 어떻게 일합니까? 기름값에 인건비에 남는 게 없는 수준입니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70만 원까지는 어떻습니까? 70도 좀. 65에 해주시면 바로 계약할게요. 어쩔 수 없이 65만 원에 했습니다. 안 하면 다른 데로 가니까요. 일단 받고 봐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장님, 요즘 다른 데는 55만 원에 해준다던데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단가가 80에서 70, 65, 60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품질로 승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싸게 하는 데보다 내가 일 잘하니까 나를 찾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설사들도 돈이 없으니까 싼 데로 갔습니다. 품질? 그건 여유 있을 때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 살기 힘드니까요. 2017년에 처음으로 장비 한 대를 팔았습니다. 스카이 차량이었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나가니까요. 놀려두면 감가상각만 되고 보험료는 나가고 세금은 나가고. 그래서 중고로 팔았는데 산값의 반도 못 받았습니다. 9천만 원에 샀던 걸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장비인데 그걸 헐값에 넘겨야 하니까요. 직원도 2명 줄였습니다. 한 명은 제가 10년 넘게 같이 일한 후배였습니다. 박 기사였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집에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애가 중학생, 작은애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박 기사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근데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기사, 미안한데 당분간 같이 못하겠다. 박 기사가 잠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에 실망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짐 싸서 나갔습니다.
등 돌리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저 사람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나? 직장 잘렸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이 되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현장 소장들 만나면 다들 한숨이었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어요. 우리도 일이 없어요. 그런 말만 했습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 PF 대출 막혔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PF가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물어보니까 부동산 개발할 때 받는 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땅 사고, 설계하고, 인허가 받고, 공사 시작하기까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막혔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고요. PF가 막히니까 신규 공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새 현장이 안 시작됐습니다. 기존 현장만 겨우겨우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2억 넘게 있던 통장이 1억 5천으로 줄고 또 1억으로 줄고 또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경기가 살아나겠지.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거래처 건설사들한테 외상을 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건설사 담당자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자금 사정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처음에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려니 했습니다. 오래 거래한 데니까 믿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명절 때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돈 떼먹겠어? 한두 달 밀리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주세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반년이 됐습니다.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들어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2019년 봄에 제가 떼인 외상값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 거래처에서 조금씩 밀린 게 쌓인 겁니다. 그때도 저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들이 곧 준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손절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채권 신청을 하든가 법적으로 움직이든가 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이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닌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분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구,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다 지어놓고 주인 없는 아파트가 수만 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 했는데 그게 다 상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건설사 돈이 안 돕니다. 건설사 돈이 안 도니까 하청업체한테 공사비를 안 줍니다. 하청업체가 안 받으니까 우리 같은 장비업체한테 안 줍니다.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돈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위에서 막히니까 아래가 말라버린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 가을 첫 번째 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도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충북에 있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요.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가 제 거래처 중 하나였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람이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건설사한테 못 받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TV 끄고 바로 핸드폰 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받았습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담당자님, 뉴스 봤는데요. 전화 좀 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안 받았습니다.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왜 안 받나, 왜 연락이 없나 속이 탔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받았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밝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출근하니까 회사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이 잠겨 있어요? 예. 대표님이 법정 관리 신청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도 월급 석 달째 못 받았어요. 회사 계좌가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부엌에서 나와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천만 원입니다. 그게 그냥 사라진 겁니다. 법정 관리가 뭔지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법원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돈 받으려고 난리치는 걸 일단 막고 회사를 살릴 수 있나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채권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1순위, 세금이 그 다음, 직원 월급이 그 다음. 우리 같은 영세업체 미수금은 제일 후순위입니다. 후순위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 자산 팔아서 앞순위 다 갚고 남으면 주는 건데 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면 10중 8구는 못 받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뒤척이다가 깰까봐 조심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어둠 속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4천만 원. 거기서 이번 달 직원 월급 주고 장비 할부 내고 보험료 내면 남는 게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못 받은 외상이 다른 거래처들한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떼이면 계산이 안 됐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른 거래처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혹시 밀린 거 이번에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자금이 안 돌아서요.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저는 이미 반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얼마나 더요? 화가 났습니다. 전화 끊고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거래가 끊어지면 앞으로 일도 못 받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사귀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지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뉴스가 무서웠습니다. 또 어디가 부도났다는 소식이 나올까 봐요. 건설업 관련 기사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건설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내 거래처는 아니지? 다행히 아니다. 이번에는 넘어갔다. 그런 안도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에 집에서 가족들이랑 떡국 먹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랑 다 왔습니다. 웃고 떠드는데 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여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해 계획?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올해는 장비 한 대 더 늘려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 뉴스에서 코로나 얘기 나왔을 때는 뭔가 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요.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됐다고요. 저는 에이, 중국 얘기지. 우리랑 상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손 세정제가 품절나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건설업이랑 상관없을 줄 알았습니다. 공장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세상 모든 게 멈췄습니다. 공사 현장도 멈췄습니다. 현장 폐쇄령이 내려왔습니다. 확진자 나오면 현장 전체가 2주씩 셧다운됐습니다. 수백 명이 일하는 현장이 한 명 때문에 다 멈추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기간이 늘어지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건설사들은 더 쪼들렸습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부도 소식이 터졌습니다.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였습니다. 거래한 지 8년 됐는데 거기도 부도 났습니다. 뉴스에서 먼저 봤습니다. 핸드폰에 뜬 알림으로요. 건설 법정관리 신청. 손이 떨렸습니다. 또야? 또 당하는 거야? 거기서 못 받은 돈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 다음에 8,500만 원입니다. 두 번 합치면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쯤 되니까 무감각해질 법도 한데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충격이 컸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당하니까요.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아니면 다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다 그랬습니다. 장비하는 사람들, 자재 납품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다 돈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안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남들도 힘들다고 내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덥고 습했습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비가 계속 왔습니다. 현장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일이 더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또 뉴스 보다가. 집사람이 좀 나가서 바람 쐬고 와라고 했는데 나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연쇄 붕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 3년이 지옥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요. 저도 그 말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 했습니다. 근데 상관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건설사들이 빌린 돈 이자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터졌습니다.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테마파크 짓다가 돈이 안 돌아서 채무불이행이 났다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빚 보증 안 서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여파로 건설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은행들이 건설업 믿을 수 없다면서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PF 대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뉴스마다 건설업 위기, PF 폭탄, 미분양 급증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TV 틀면 맨날 그 얘기였습니다. 2022년 가을에 세 번째 거래처가 쓰러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거기서 못 받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전화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냥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과호흡인가 싶었습니다. 집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물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 건설사 대표가 저한테 맨날 그랬습니다. 황 사장이라고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오래 가자. 내가 사장님 일 좋아해. 일 깔끔하게 하니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회사 부도 내고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베트남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필리핀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졌습니다. 카카오톡도 탈퇴돼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25군데가 다 돈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 큰 축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2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매일 거기서 분노와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황 사장 그 XX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변호사 써봤자 소용없다던데. 회사 자산 다 빼돌렸대요. 우리는 뭘 믿고 일했나? 다 무력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서 읽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다 말한 건 아닙니다. 1억 2천만 원 떼인 건 말했습니다. 앞에 2번 떼인 건 아직 못 말했습니다. 말하면 집사람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집사람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대구 건설사 있잖아. 거기서 돈 못 받게 됐어. 얼마? 1억 2천. 집사람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눈이 커지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서, 창피해서, 방문 두드리고 싶었는데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사람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눈이 토끼처럼 빨갛습니다.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다 말해야 하나? 7천만 원, 8,500만 원도 말해야 하나? 근데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말하면 집사람이 진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없어. 이거 하나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산 사람한테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2023년에 네 번째 부도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건설사였습니다. 거래한 지 5년 됐습니다. 거기 담당자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장이라고 30대 중반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저한테 사장님,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사도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이 과장한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월급 3달째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못 받은 돈이 5,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무감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7천만 원대이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어떻게 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되니까 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당하니까 느낄 힘도 없어진 겁니다. 마취된 것처럼 아픈 줄도 모르는 겁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제가 못 받은 돈을 정리해 봤습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7천만 원, 두 번째 거래처 8,500만 원, 세 번째 거래처 1억 2천만 원, 네 번째 거래처 5,300만 원, 기타 잔금 미수금 3,200만 원, 합계 3억 6천만 원입니다. 숫자를 적고 나서 한참 멍하니 봤습니다. 3억 6천만 원. 제가 30년 일해서 번 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게 그냥 사라진 겁니다. 종이처럼 날아간 겁니다. 거기다 그동안 장비 유지비, 직원 월급, 대출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제가 잃은 돈이 4억은 넘습니다. 장비는 4대에서 1대로 줄었습니다. 직원은 1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 혼자입니다. 65살 노인 하나가 크레인 1대 들고 남은 겁니다. 통장 잔고요. 2023년 연말에 확인했을 때 87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어플 열어서 숫자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쓴 웃음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대기소의 하루.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66이 됐습니다. 저는 그해 1월부터 매일 새벽에 대기소로 나갔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중장비 대기소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크레인, 굴착기, 덤프트럭, 고소작업차. 일 없이 쉬는 장비들입니다. 거기 가면 저 같은 장비 기사들이 모입니다.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 오기만 기다립니다. 20명, 30명씩 모입니다. 다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섭니다.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하늘이 남색입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옵니다. 장갑 끼고 패딩 입어도 춥습니다. 차 몰고 대기소에 가면 이미 사람들이 있습니다. 70 넘은 어르신도 있고 50대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차 안에 앉아서 히터 틀고 있거나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자판기로 갑니다. 300원짜리 커피 뽑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을 손으로 감쌉니다. 그 온기가 좋습니다. 호호 불면서 마십니다. 커피 맛은 별로입니다. 물 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십니다. 따뜻하니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웁니다. 저는 끊어서 안 피웁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나면 피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30년 피운 담배를 끊은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생각납니다. 다들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가끔 누가 말을 겁니다. 어제 일 나갔어? 아니, 일주일째 집에만 있어. 나도. 그런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또 조용해집니다. 각자 핸드폰 들여다봅니다. 전화 오나 확인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봅니다. 화면이 깜깜합니다. 알림이 없습니다. 1시간 지나도 안 옵니다. 2시간 지나도 안 옵니다. 해가 뜹니다. 아침이 됩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10시쯤 되면 슬슬 포기 분위기가 됩니다. 오늘도 안 되나 보다. 하나둘씩 차 몰고 갑니다. 어디 가냐고요? 그냥 집에 갑니다. 아니면 다른 대기소로 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좀 더 버팁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점심 되면 편의점 갑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 먹습니다. 참치 마요네즈요. 2,500원입니다. 그거랑 물 한 병이면 점심 끝입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점심으로 설렁탕, 순대국 이런 거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요. 배부르게 먹고 일했습니다. 지금은 삼각김밥 하나입니다. 그래도 배고프지는 않습니다. 나이 드니까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오후에도 전화 안 오면 저녁 5시, 6시쯤 집에 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빈손으로 집에 갑니다.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오늘은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집사람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한숨만 쉽니다. 저녁 먹을 때도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납니다. TV 켜놓고 뉴스 봅니다. 근데 뭘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화면만 지나갑니다. 식사 끝나면 집사람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하면서요. 내일은 전화 오겠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 나가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주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열흘 연속으로 일 없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 나가서 받는 돈이 55만 원입니다. 예전 80만 원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것도 내고 끝에 받는 금액입니다. 사장님, 요즘 다들 50에 해요. 55가 최선입니다. 이런 말 듣고 참으면서 합니다. 55만 원에서 기름값 빼면 손에 쥐는 게 40만 원 정도입니다. 기름이 비쌉니다. 크레인 기름값이 하루에 10만 원은 듭니다. 한 달에 3번 일하면 120만 원입니다. 근데 장비 보험료가 월 30만 원, 주차비가 월 20만 원, 기타 유지비가 월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다 빼면 60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대출 이자 40만 원 내면 20만 원 남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사람이랑 둘이서요. 예전에는 외식도 했습니다. 한 달에 2~3번 고깃집, 중국집 갔습니다. 지금은 외식 안 합니다.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삽니다. 저녁 8시, 9시에 유통기한 임박 상품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3,000원짜리 도시락이 1,500원에 나옵니다. 그거 사서 집에 옵니다. 집사람이랑 나눠 먹습니다. 반찬이 시들었지만 먹을만 합니다. 집사람이 예전에는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랬습니다. 백화점 세일하면 가서 쇼핑했습니다. 지금은 안 삽니다. 3년 된 옷 입고 다닙니다. 화장품은 다 쓰면 물 타서 씁니다. 썼던 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값 아끼려고요. 30년 피운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피웠는데 한 갑에 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처음 2주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집사람한테 괜히 화를 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요. 집사람이 당신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3주 지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참을 만해졌습니다. 지금은 담배 생각 안 납니다. 가끔 피우고 싶을 때 있지만 참습니다. 대기소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 기장님이라고. 그분은 70세시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이 일 50년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뭐가 이렇게 안 되나 몰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했는데 처음입니다. 이렇게 일이 없기는요. 박 기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후 내뿜었습니다. 젊을 때 좀 모아둘걸.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니까 서럽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못 주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더 안 모았을까? 왜 외상을 줬을까? 왜 그때 손절을 못했을까?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대기소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서로 돈 얘기는 안 합니다. 누가 얼마 떼었는지, 빚이 얼마인지 안 물어봅니다. 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물어봤자 기분만 나빠지니까요. 근데 얼굴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겁니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립니다. 파킨슨병인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지? 번호를 보니까 오래전에 일했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최 소장이라고 7년 전에 일하다가 연락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최인데요. 기억하세요? 아, 최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반나절 작업인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디예요? 화성 동탄입니다. 아파트 현장이에요. 가겠습니다. 몇 시까지요?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전화 끊고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요. 옆에 있던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일 잡았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좋겠네요 했습니다.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몸이 가벼웠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아직 깜깜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면서 라디오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갔습니다. 동탄 현장에 도착하니까 7시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얼굴 안 변하셨네요. 최 소장님도요. 반나절 일했습니다. 철골 작업이었습니다. 오전에 4시간 일하고 점심때 끝났습니다. 30만 원 받았습니다. 현금으로요. 봉투 받아서 세어봤습니다. 5만 원권 6장. 손에 쥐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일한 대가입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 기름값 빼면 20만 원 남는 겁니다. 근데 그 20만 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봉투 줬습니다. 오늘 일당이야. 집사람이 봉투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가정.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6월쯤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것 같았습니다. 갈색 봉투에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집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사람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출 연체 통보서였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글씨가 빨간색으로 긴급, 최종 통보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안 열렸습니다. 제가 숨긴 게 있었습니다. 3억 6천만 원대인 것 외에 대출이 또 있었습니다. 장비 유지하려고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022년에 빌린 겁니다. 그때는 일이 다시 들어오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자가 쌓였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달이 생겼습니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안 받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집사람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숫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얼마나 숨긴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억 2천만 원만 떼인 거 아니었어? 다른 것도 있었어? 결국 다 말했습니다. 앉아서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7천만 원 떼인 거, 8,500만 원 떼인 거, 1억 2천만 원 떼인 거, 5,300만 원 떼인 거, 기타 잔금 3,200만 원, 그리고 대출 3천만 원. 숫자를 말할 때마다 집사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집사람이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노후자금 다 날아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이 집도 위험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장비 늘릴 때 집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그건 갚았습니다. 근데 또 빌렸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생활비 충당하려고요. 아직 못 갚은 게 있습니다. 집사람이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람이랑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지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습니다. 집사람이 밥을 차려놓으면 저도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식사 끝나면 집사람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잘 때도 따로 잤습니다. 집사람은 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소파가 짧아서 다리를 쭉 못 뻗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 달쯤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합니다. 결혼해서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어머니가 요즘 전화하면 맨날 우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말 안 하시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집사람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운다는 겁니다. 저 모르게 낮에 제가 대기소 가 있을 때 아들한테 전화해서 우나 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돈 문제예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 좀 여유 있어요. 저는 아니냐,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버지, 응, 괜찮아.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어머니가 좀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진짜 괜찮으세요?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 안 내려와도 돼. 바쁘잖아.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해라. 전화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거, 그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해 가을 딸이 집에 왔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사위랑 손주 데리고요. 손주가 5살이었습니다. 여자애인데 이름이 서연이입니다. 눈이 맑고 웃음이 예뻤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습니다. 어린애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우유 냄새. 손주 얼굴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비참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오면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백화점 가서 인형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딸이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느꼈나 봅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부모가 말을 안 하니까요. 저녁 먹고 설거지할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딸이랑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연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레고 블록 쌓으면서요. 근데 귀는 부엌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나한테 말해요. 도울 거 있으면 도울게요.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힘들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집사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딸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면서 블록 쌓은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서연이. 딸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대문 앞에서요. 사위랑 서연이는 먼저 차에 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투툼했습니다. 열어보니까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했습니다. 세어보니까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밀어냈습니다. 이거 왜 이래, 가져가. 너희도 쓸 데 있잖아.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빨갛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요즘 힘드시다고. 받으세요. 저희 괜찮아요. 우빈이 월급 잘 나와요. 아버지가 더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됩니다. 아버지니까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맙다.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힘내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딸이 차 타고 떠났습니다. 손 흔들면서요. 서연이가 창문으로 할아버지 안녕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손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문 닫고요. 소리 안 나대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딸한테 돈을 받아. 내가 줘야 하는 입장인데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서러웠습니다. 남은 것들 2025년 봄입니다. 3월입니다. 제가 67이 됐습니다.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기소에 나갑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갑니다. 한 달에 4~5번 일 나가면 다행입니다. 버는 돈으로 겨우겨우 삽니다.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상담사분이 친절했습니다. 제 사정을 다 들으시더니 사장님 힘드셨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자 감면받고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저 77까지 갚아야 합니다. 10년 동안요. 77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습니다. 무릎도 삐걱거립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갚아야 합니다. 안 갚으면 집이 날아갑니다. 이 집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집사람이랑 살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집사람이랑은 다시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풀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집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는 합니다. TV 보면서 저거 뭐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설거지하고 나서 거실에 앉았는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잘 될 거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자. 그게 답인 것 같아. 집사람이 잠깐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거창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크게 뒤집을 힘은 없습니다. 사업 다시 키울 힘도 없습니다. 장비 늘릴 돈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답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실수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생각합니다.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저랬으면 어땠을까? 첫째, 외상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정이 있으니까 오래 거래했으니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돈 떼먹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사에서 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 거래는 칼같이 해야 합니다. 밀리면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손절을 못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밀렸을 때 바로 끊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이 저를 망쳤습니다. 희망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정 때문에, 희망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셋째, 분산을 못했습니다. 거래처 몇 군데에 집중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불러주니까 편했습니다. 근데 그 몇 군데가 다 쓰러지니까 저도 같이 쓰러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다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넷째, 가족한테 숨겼습니다. 힘들 때 같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덜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커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집사람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숨겼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그게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건설업 하시는 분, 장비 하시는 분, 외상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면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밀리면 바로 끊으십시오. 한두 달 밀리면 경고 신호입니다. 석 달 밀리면 빨간불입니다. 곧 준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준다는 사람이 진짜 줄 수 있으면 진작 줬습니다. 정 때문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정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장사는 장사입니다. 정은 밥 먹을 때 나누는 겁니다. 돈 거래에서 정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숨기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가족은 함께 짊어지려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족한테 솔직한 게 진짜 강한 겁니다. 저는 아직 일합니다. 새벽마다 대기소에 나갑니다.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화 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장에 갑니다. 예전만큼은 못 벌어도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레버 잡을 수 있고 그게 감사합니다. 가끔 대기소에서 해지는 걸 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 때요. 예쁩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내일도 살겠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내일도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경고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조심해야겠다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제가 이 사연 나눈 보람이 있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